서울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비행기 시간이 조금 연착됐음에도 이렇게 강연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먼저 먼 길 오시느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 행사인 만큼 국민의례 및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허영진 제주도당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양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죠? 네,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규 중앙당 혁신위원회 위원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규 위원님은 제주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김한국 제주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춘용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도의원님들은 한꺼번에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일어서 주시죠. 네, 같이. 바로 우리 제주도당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허영진 제주도당 위원장님께서 강연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희입니다. 제주도당을 맡고 있는 허용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바쁜 처지입니다. 특히 서귀포 마이크 안 터졌다고요? 마이크 지뢰 조각은 이 마이크가 위치가 안 맞아. 잘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우리 안철수 의원님 꼭 뵙고 싶다는 분이 서귀포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표해서 제 혼자 온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번기가 아니라면 여기 5배는 찼을 겁니다만은 안 의원님께서 특히 넓은 아량으로 5배 정도 인원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참석해 준 인원수에 제가 곱하기 10,000배를 해서 당을 위해서 10,000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으로 우리 안철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우리 당을 위해서 자양분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중앙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말씀도 짧게 해주시면 더욱 우리 안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도를 더욱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앞서서 우리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환영의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당 여성위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여성위원장님께서 올라가시죠. 예. 앞쪽으로 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의 주역이면서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기획하신 분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다시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성원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뵈면서 정말 이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으로 저 미국과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워싱턴 DC를 거쳐서 뉴욕을 거쳐서 어디까지 했더라? 네, 뉴욕을 거쳐서 그 남미 쪽에 페루를 거쳐 멕시코 시티를 거쳐서 LA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2주 내내 시차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차가 한국에 맞춰져 있구나 싶어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여전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저 태평양 어딘가에 제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차 찾으려고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뭐 어떤 말씀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저 책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나 뭐 이론적인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국정과제들을 만들게 됐고 그 국정과제의 방향이 뭔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감을 잡고 주위 분들께도 그것을 설파할 수 있고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의정 활동들을 잘 펼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야말로 제주도의 국회의원들 전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먼저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나서 인수위원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수위원장이 하는 일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일들을 바로 국정과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시대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들, 염원들, 국가적인 사명들 그걸 다 합해서 시대 정신, 시대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시대 정신에 맞춰 시대적인 과제를 완수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들, 그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개혁도 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 숙제 전부 윤석열 정부로 다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었냐?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시대 과제가 시대적인 그런 소명들이 다른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바꿔서 접근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거 공약을 바로 국정과제로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를 하면서 생각했던,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7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그 7대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7대 시대 정신에 따라서 110대 국정과제를 만든 게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했던 일입니다. 그 내용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론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이야기 듣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저고요. 일곱 가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파괴됐던 공정과 상식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파괴됐던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뽑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110대 국정과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그 중에 초반 10개 정도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여기는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철강, 선박 그리고 중화공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하면 보통 수명이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MF가 오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초고속 인터넷망 그 다음에 또 벤처 기업으로 해서 IT로 대한민국이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그게 지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더 창출할 힘이 빠져버리는 지금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장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성공을 했는가, 20년간 먹고 살았는가, 거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초격차 기술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뭐냐? 1등 기술과 2등 기술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등과 2등 차이가 도저히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리면 그걸 초격차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2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초격차 기술 때문에 우리가 20년 먹고 살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쫓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경쟁력이 그렇게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초격차 기술은 아닌데 세계 인류급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민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초격차 기술로 만들면, 그럼 또 앞으로 우리가 2020년대, 2030년대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원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수소 산업,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반도체 종류 중에서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 또 일곱 번째는 이런 그 기술 분야는 아닌데요. K 컨텐츠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카데미상을 받은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또는 K-팝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만들면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기업은 디즈니입니다. 원래 디즈니 하면은 뭡니까? 그냥 아이들 그 신데렐라나 뭐 이런 만화영화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를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를 해서 더 커졌죠. 그 다음에 또 아이언맨, 어벤져스 만들었던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대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급의 대기업, 컨텐츠 대기업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걸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10몇 년 됐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 일을 하시는 CEO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10년 내내 적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적자를 보는 사업을 계속 하시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기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한국 사람에 투자한대요.
왜냐? 자기가 전 세계 돌아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일본 사람 하면 뭡니까? 장인 정신. 그 다음에 그 독일 사람 하면은 그 정교함. 이탈리아 사람 하면 디자인 감각. 프랑스 사람 하면 예술성. 그리고 미국 사람 같으면은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정말 장인 정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감각에다가 예술성에다가 그 정교함에다가 그리고 도전 정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게 10년 동안 손해 보는데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투자한다. 제가 그게 막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아카데미상까지 다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CJ 엔터테인먼트 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 내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 또 청년 당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미래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대 정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균형 발전 말은 많은데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지금 세 번째로 설명드리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저 왜 그러냐면 아마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소멸 위기에 빠뜨리는 게 저출생 고령화 아닙니까? 이게 지구가 우리나라가 소멸할 위기에 있다는 리포트도 많습니다. 근데 저출생 고령화에 100조 이상을 쏟아붓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육아 보육에다가 쏟아붓고 교육에다 쏟아붓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 정말 헛돈 쓴 건데 그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출생 고령화에 저출산이 아니고요 저출생입니다. 왜 그 뜻이 다른 건 아시겠죠? 저는 저출생이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근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제가 평생 태어나서 부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부산고등학교가 이렇게 해변이 보이는 항구가 보이는 그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 때 서울로 갔어요. 근데 서울에 처음 살다 보니까 이 공기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 바다 냄새, 소금기 냄새를 평생 맡고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이게 냄새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인천에 갔습니다. 바다 냄새 한번 맡아보려고. 근데 인천 바다 냄새가 부산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에 있는 좋은 학교 나와서 고향에 있는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친척하고 친구하고 같이 사이좋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독일에서 1년 반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독일 수도 베를린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서울에 1,000만 명 살잖아요. 근데 독일은 8천만 명인데 수도 베를린에 350만 명 삽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 뮌헨입니다. 저는 뮌헨에서 살았거든요. 두 번째로 큰 도시 150만 명 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넓은 독일 땅덩어리에 모든 곳에 좋은 학교들이 다 있고 좋은 직장들이 다 있고 딴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는 말이니까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산에서 있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요. 부산에서 몇만 명씩 매년 정말 좋은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직장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대구 가봅니다. 대구도 몇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당연히 고령화되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모여있는 이 젊은이들이 행복한가?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조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론. 지역이 발전하려면 공기업 이전만으로 안 됩니다.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기업 이전 해도 효과도 미미한 데다가 그냥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는데 지역이 뭐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기업 유치입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요. 근데 민간기업이 그냥 안 들어옵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재정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아마존 아실 겁니다. 아마존 시애틀에 있죠. 그 태평양 그 태평양 연안에 미국 서부 안에 있는 시애틀에 이제 제일 본사가 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제2 본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2 본사를 만들겠다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수십 개 주에서 이제 유치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 중에서 뽑힌 게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대서양 쪽입니다. 저기 동쪽에 있는 그런 쪽인데요. 거기가 뽑혀가지고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데 뭐 벌써 거기 그 상권부터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거기 벌써 굉장히 번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마존에서 왜 버지니아주를 택했는가? 그거 간단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버지니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이상 법인세를 전혀 받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고
주변에 사실 대기업 있으면 좋아지는 게 대기업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권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버지니아 테크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원한다면 그 아마존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해주면 특수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재를 키워서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그게 가능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권한들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싶어도 법적인 권한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하고 재정 권한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삼성을 포함해서 국내 대기업도 있고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있고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마 제주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서로 어떤 기업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경쟁하고 아마 전국이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 내지 두 개씩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있는 인력들을 위해서 소멸하는 지방 대학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권들도 발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이제 더 늦추면은 정말 힘들어진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야죠. 어떤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살률하고요, 출생률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자살률이 왜 높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못 가지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살겠지. 그럼 아이를 낳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보면 자살률 세계 1등, 출생률 세계 꼴찌.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지금 뭐 GDP가 뭐 3만 불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래의 희망을 못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다 당원분들이시잖아요.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정치의 역할이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정치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 나라의 출생률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는 나라는 자살률도 낮고 출생률도 높습니다. 그런 것에, 그런 일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야죠. 예, 다른 당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금 문제 말씀드렸고요. 연금도 사실 심각합니다. 연금이 사실 보시면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이 깎인다 그러면은 싫죠. 그 다음에 또 청년들 40년 후에 받는 연금 지금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심각한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 보시면요. 연금이 2055년에 고갈됩니다. 그러면 19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받는 때가 2055년이거든요. 그때 국가에서 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거는 세월이 흘러가서 2088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 저는 1경원은 처음 들어봐요.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안 한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5년 내내 연금개혁 안 한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욕 듣는 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아 참 이럴 때 양산 가서 데모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불뚝.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부터라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급격하면은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연금 문제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정권 재창출해가지고 그 다음 정권에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혁하고 지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허덕허덕 빚만 갚다가 인생을 보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사실은 국민통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게 막 나뉘어져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그 역사를 봐도 국민통합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국민통합을 성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국민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요. 그 구호 하나로 국민이 전부 다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국민통합의 1호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IMF가 왔어요. 나라가 망해요. 그때 보세요. 금모으기 운동하느라고
그거 정부에서 한 거 아니거든요. 김대중 정부에서 한 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또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이런 그 국민적인 대의, 국민들의 염원 이런 거 더 이상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위기를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일당이 되면 우리가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 해결하자 이렇게 나가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또 자강안보입니다. 사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인데 제가 스위스를 한번 가보니까요, 스위스가 그냥 중립국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스위스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더라고요. 산에서 독하게 싸워가지고 침략하는 나라들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 힘이 있어야지 중립도 가능하고 자기들 지킬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다행히 그게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서 정말 만에 하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몸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처음에 인류 역사상 서로 따로 동굴 속에서 흩어져 살다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 안 하는 국가는 존재 의미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보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유엔에서 인권 이사국 우리 탈락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좋아해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는데 왜 어떻게 일본을 더 좋아하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놓는 게 작대요. 한 20위권, 30위권 나라 정도의 돈이나 인력이나 내놓고요. 일본은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펑펑 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 인심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일본 이렇게 일본이 어디에 이사국에 간다고 하면 다 투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경제 10위 대국에 걸맞게 우리도 국제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 국제적인 공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도 못했던 일들 할 수 없죠.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런 7대 이런 과제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거 하에서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보람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왜 지금까지 역대 그 인수위원회 중에서 말썽이 안 난 위원회가 하나도 없었을까? 제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수위원장이 사고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고 인수위원장이 대통령보다 튀고 무슨 언론에 나오고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원들은 장관급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생각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막 하게 되면 그게 막 분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인수위원들 딱 불러놓고 했던 이야기가 이 중에서 혼자서 인터뷰를 하는 인수위원이 있으면 본보기로 잘라버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고맙게도 끝까지 혼자 그 인터뷰를 했던 인수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인수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인수위원이 혼자서 인터뷰를 안 했던 그런 인수위원회가 돼서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할 일은 다 했죠. 110대 국정과제 다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언론도 계십니다만 언론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기사거리를 안 주느냐고 막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 그게 그 본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은 조용하게 저희들 할 일 제대로 완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그 7가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거는 저한테는 보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인수위원회가 규모가 커요. 몇백 명 돼, 한 500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인수위원들은 장관급 20몇 명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면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그 부처에서 엘리트 국장들이 파견 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엘리트 과장급들이 파견 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승진 1순위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그래서 근데 뭐라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300여 명에 해당되는 전무위원들하고 실무위원들 인사권자는 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다가 감사원을 봤어요. 감사원에서 2명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원전 감사한 사람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했더니 저 시골에 연구원에 좌천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 이 2사람 안 받을래? 안 받겠다고. 그 사람 불러와. 그래서 그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앉혔습니다.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하는 사람입니다. 2인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게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게 숨길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구나. 아무리 탄압이 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보답을 받는구나. 이제 그게 감사원 전체에 퍼져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인수위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었던 일이고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책을 쓸 정도로
뭐 거의 자료가 한 박스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끝나고 나서 저 나름대로 아마 당원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여소야대가 너무 심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법안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대통령들은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나면 2년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이 오는 거죠. 그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지금은 밝혀놓은 상태고 뭐 정식 기자회견 뭐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일정이 정해져야지 그것도 선언을 하는 거지. 일정도 안 정해졌는데 혼자서 손 들면은 좀 벌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저는 공천 파동 같은 거는 없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여러 번 힘들었던 게 공천 파동 때문이거든요. 자기 사람 챙기는 거. 근데 저 같으면은 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막 꼭 챙겨야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에서 선거를 많이 하는 분들은 신세진 사람들이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그분들을 공천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존의 그 당협위원장이나 기존의 그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그게 공천 파동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은 없다는 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는 그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항상 1번 찍는 사람과 2번 찍는 사람은 있고 이 선거의 승패는 스윙 보터 중간층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나 정책이 그 사람들한테 먹히는지를 제대로 잘 알고 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 당대표로서 선거를 여러 번 지휘해봤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봐야 되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제가 지난 2016년에 총선 때 38석 정당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2달 만에 그렇게 38석을 만들었는데 그게 3김 이래 최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록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경험들을 모두 다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당이 제대로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나중에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